어려울 땐 나라에 손 벌리고 돈이 들어오면 자기들 배 채우는 데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두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겨우 살려줬더니 결국 자기들 배만 채운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장 애청하는 경제 채널 표영호TV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금리 하단이 3%대였다 했는데, 그럼 집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었죠. 그런데 대출금리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하단이 3%대가 아니라 이제 4%대입니다. 상단이 그렇게 되면 한 6%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신 분들은 고통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젊은이들이 영끌하도록 부추긴 데는 1인 미디어의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집값은 항상 오른다, 지금이 어쩌면 가장 빠르다, 이런 논리, 그리고 집을 하루라도 빨리 안 사면 영원히 뒤처질 것이다, 이런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집을 사도록 부추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또 어떻습니까? 실수요자들이 20%밖에 안 됩니다. 모두가 갭투자, 계약금만 주고 사놨다가 피를 붙여서 팔려던 사람들이 80%였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마디로 엄청난 고통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역전세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돈 구하느라고 정말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금리마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밑에 돈이 숨을 못 쉴까봐 얘 숨쉬게 해주려고 돈을 끄집어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사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셨죠. 금리가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 아마 좀 어리둥절할 겁니다. 대출금리가 왜 다시 오르냐면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따라서 오르는 거죠. 제가 보기에 대출금리는 한동안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도 연내에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정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경기를 생각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견뎌내면서까지 금리를 연속 4번 동결했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다음번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포지션, 어떤 스탠스에 쓸까요?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요, 은행의 신규 연체율이 1년 사이에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뭐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깊은 속내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자, 은행에서는 부실 채권을 털어내야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아마 경매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죠. 금리가 오르는 이유 중에 이걸 또 지목할 수 있죠. 최근에 출시된 고금리 상품 청년도약 계좌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계좌를 만든 것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면 일반 대출자들의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게 이제 반대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고금리에 멈춰서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 돈 빌려주면 돈이 마구마구 불어나서 돌아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우려가 은행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죠. 작년, 그러니까 22년에 증권사의 고액 연봉자 상위 30명을 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부동산 PF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의 평균 연봉은요, 좀 차이가 큽니다. 약 32억 원 정도로 금융지주 회사들의 회장들의 급여보다도 많게는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연봉이 많은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에 레고랜드 사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돈을 안 갚는다 해서 난리가 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금 경색의 진원지였다고 할 수 있는 자기자본 3조 미만의 중소형 금융사 소속의 부동산 PF 담당자들의 연봉이 고액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왜 문제냐 하시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해당 증권사의 자금 경색을 가까스로 어렵게 풀어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던 그 금융사의 리스크를 키워왔던 그 증권사의 자금 경색을 나라에서 풀어주니까 한숨 돌리고 나서 그런 돈은 결국은 PF 담당 임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거 아닙니까? 어려울 땐 나라에 손 벌리고 돈이 들어오면 자기들 배 채우는 데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두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겨우 살려줬더니 결국 자기들 배만 채운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증권사나 금융사, 건설사 힘든 것을 나라 세금으로 도와주냐? 망하게 돌아. 욕심부려서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왜 세금으로 도와주냐?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또 실망하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하니까 신뢰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런 논란이 일어나자 국내 증권사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과급 많이 주는 게 맞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딘가 모르게 왠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캠코에서 1조 원짜리 펀드를 가동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금융시장이 아주 비상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정작 부동산 PF 대출이 돈이 되는 시기에 대출을 막 해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때는 성과급 잔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동산 PF의 전문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아주 최상단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부동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예측도 못했을까요? 아니면 예측을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F 대출을 막 해주면서 이렇게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나, 자기들 성과급만 너무 욕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일 수가 있는 거죠. 리스크를 키우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증권사 임원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비판 받아서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더 응원해 주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PF 부실로 연체율이 높아져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분들 스스로도 양심이 있다면 그래, 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표영호TV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동산 PF의 유통 경로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PF 담당자가 왜 고액 연봉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증권사의 관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요, 브릿지론, 부동산 PF, 이 자금 조달을 주선하면서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챙깁니다. 브릿지론이 뭐냐? 개발하려는 땅을 사려고 할 때 시행사는 보통 자기들 자본, 자기들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에도 이 땅의 사업성을 가지고 돈을 빌리죠. 그게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돈을 빌린다 해서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게 브릿지론이라는 겁니다. 최근엔 증권사가 PF에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는 사례가 아주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2011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 저축은행 사태였습니다. 그땐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해줬는데요. 그때 부실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PF 대출을 좀 깐깐하게 관리를 하니까 시행사들이 저축은행으로 안 가고 증권사를 대안으로 찾게 되면서 지금은 증권사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죠. 저축은행이 담당해왔던 그 자리를 자기 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가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부동산 관련 대출 담당자를 아주 많이 뽑아서 그들을 앞세워서 대출을 해주고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기면서 그들의 급여도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22년 9월 말 기준으로요, 부동산 PF 대출,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 포함한 건데 여기에
위험 노출액, 익스포저라고 하죠. 위험 노출액이 163조 4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되는 2017년대와 대비를 해보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금리 상승하고 또 분양가가 고분양가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분양시장이 침체되는 이 상황에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 이겁니다. 자,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으로 아주 가까스로 이걸 지금 막고 있는데 그나마 수도권은 좀 낫습니다. 지방 분양시장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지방의 현지 건설사가 부도가 또 여기에 중순위 후순위로 대출한 증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이 되니까 모든 증권사가 부동산 PF에 달려들었죠. 그 결과 총량이 커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성과보수를 받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그 소수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수가 늘린 위험, 이 위험이 금융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거죠. 이들은 성과급을 받을 때 남들은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벌을 줘야 할 판에 성과급을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도 분명 미스싱킹이 있을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표영호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